하면 될까요? 네. 우리 여수본부 출범식을 마쳐 기본소득에 대한 토크쇼를 하기 위해 여수를 특별히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김세중 중앙본부 상임대표님과 김남국 국회의원님, 그리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참여할 게스트로 박선율 공동대표님 세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내려왔습니다. 여수 내려와서 저녁을 그냥 눈에 뜨이는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서 먹는데,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전라도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디든지 더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아서 이 여수본부 출범식을 이제 하늘도 축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토크쇼 또 영광스럽게 제가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 소개는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먼저 저기 먼저 네. 예,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수준과 시각에서 바라보는 질문을 하게 될 여수 한국화 작가 박선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오늘 여수본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날씨가 좋은 날에 이렇게 여수를 찾게 되어서 정말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김세준 교수님과 사실 이 토크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김세준 교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항상 교수님이 사회 보시고 저를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역할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역전이 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의원님은 요즘 근황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좀 많이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매를 맞은 이후로 더 지역에서 단단하게 좀 민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을 좀 찾아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이 시민들이 찾는 안산천과 화정천에 가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한 5시간 정도 이제 현장에서 거리에서 민원을 듣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현장으로 이제 가셨군요. 근데 오늘 또 끝나고 저는 저녁이라도 같이 좀 했으면 했는데 바로 또 가셔야 된다면서요? 예, 네. 원래 이제 저도 저녁을 하고 가려고 저녁 한 8시 기차로 예매를 했는데 네. 지역에서 또 청년들이 네. 또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을입니다. 네, 그래서 또 청년들이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고 싶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급히 비행기를 잡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요. 네. 다음에는 좀 차분하게 내려올 생각입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자리에도 지금 청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눈에 띄게 보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서 세 번째 29살 청년분 계시다 그랬는데요. 또 함께 계시고 또 저쪽 제일 뒷줄에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잠깐 뭐 29살 청년분과 저희 뒤에 해병대 출신 그 청년 대학생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무섭죠? 네. 저도 청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민간인의 아까 입장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 그러셨는데 이 기본소득 운동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몇 해 전부터 들어보긴 했었지만 지금 대선을 준비한 입장에서 제가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정책이라든지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본 핵심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 저 말고 이제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또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때 서울본부에서 같이 토크쇼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기본소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는데 지금도 공부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소득의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험적으로 해 나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많은 비판도 받으면서 또 많은 또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의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앱도 까셨겠네요, 저희 기본소득 앱. 앱은 안 그렇죠. 안 네, 알려주셨던데.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까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기본소득을 치시면 이따가 이제 조계현 수석님께서 이 사용법을 설명을 해줄 텐데 나오죠.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이라고 나옵니다. 네, 바로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아.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또 이 앱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네. 야,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지금 깔리고 있는 거죠? 네, 깔리고 있습니다. 네. 까셨나요? 꼭 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깐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본소득 국민운동의 그 불씨를 살리고 하는 작은 실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선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해주세요. 네, 기본소득, 나에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저에게 기본소득이란 저는 제가 질문을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럼 이따 질문하세요.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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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기본소득이란 가장 기초적인 인간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했을 때 인간의 그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네. 금액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네, 의원님. 네, 저에게 기본소득이란 제 꿈을 실현시켜주는 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뭐 일이 잘 풀려갖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려울 때 만약 이 기본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수입도 없을 때 젊었을 때 특히 대학생 그리고 대학 졸업한 이후에 뭘 준비하려고 했을 때에 이 기본소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큰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또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제 꿈을 실현시켜주는 힘 이렇게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지금 저는 어제였죠. 어제 김웅 의원님께서 여수 출신이시죠? 네. 순천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청년소득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만약 기본소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공정의 가치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 뭐 대학 갈 때나 대학 가서 사실은 뭐 취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때 부모의 경쟁력, 부모의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 상당히 큰 편차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부모님께서 용돈도 제대로 못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친구들은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용돈을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준다면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이라고 하는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희 같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달 30만 원, 50만 원은 물론 이제 큰 돈이지만 청년들에게는 훨씬 더 큰 돈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예컨대 취업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아니면 또 어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청년의 30년, 40년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또 그 청년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큰 방향과 큰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청년들에게 주는 이 청년 기본소득은 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청년분들께서 지금 든든하실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께서 이 법제화를 또 하실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신 의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서울 본부 출범 토크쇼 할 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2022년 8월 15일. 예. 네, 그때는 꼭 잘 추진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상임 대표님께서 같이 네, 알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같이 하죠. 예. 그 지금 청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학교에서 대학에서 청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뭐 수업도 진행을 하고 특히 취업을 앞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재작년하고 너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그리고 혹시 뭐 그래도 뽑는 데는 상당히 좀 많았고 근데 작년부터 너무 사람을 안 뽑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들도 많고 게다가 자꾸 서류 전형 탈락을 하니까 위축되고 근데 돈도 없고 서로 아르바이트도 지금 뭐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돈도 없으니까 원래 그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로 모여서 뭐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위로도 하고 다독거리고 우리 힘내보자 이런 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되고 심지어는 면접이 잡혀도 두려움 때문에 면접도 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까지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이제 좀 그 세분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년부터 먼저 하자, 뭐 예술인 뭐 하자, 뭐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 먼저 이렇게 실현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한번 넘길까요? 그럼 질문들을 뭐 궁금한 거 많이 여기 좀 적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답변을 다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3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복지인가 경제 정책인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다음 질문을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선별복지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은 어떻게 조정 변화하는지 궁금하고요. 보수에서도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김종인 대표도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과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 근본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보수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그 신자유주의 학파의 최고봉에 있다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먼도 이 의무소득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야당에서도 기본소득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야당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김종인 대표님께서는 표를 보고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수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진보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좀 다릅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나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려워지면 정말 자기가 직업을 잃고 뭐가 안 돼가지고 어려워진다면 아주 최소한의 도움만을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러나 진보는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은 물론 그 사람의 개인의 탓도 있겠지만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또 역시나 잘 됐을 때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틀 안에서 공공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를 측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성과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궁율의 대책으로 도와주자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도움만을 주자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 줬으니까 다른 건 안 줘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복지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그런 어떤 구제 차원이 아니라 권리 차원, 당당하게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그러한 권리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거꾸로 요구하는 겁니다. 앞서 전창곤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가게 되면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자리가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줄여가면서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빼앗아 가면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원래 가져갔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로 당당하게 요구하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도와주느냐라는 그런 시각차에서 철학차에서 진보와 보수의 기본소득은 좀 다르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 정책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오세훈 시장님이 안심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심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가구소득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선별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는 걸 붙이긴 했지만 이게 복지에 도움 주는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진보와는 좀 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또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저는 여기다 이제 조금만 좀 더 덧붙일게요. 지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나라들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도적으로 논의되고 이런 주장들은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이걸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운동본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좀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네. 첫 번째 질문을 까먹어버렸네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기본소득 생기면 지금 복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기본소득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 복지 지출 나가는 거 줄여가지고 기본소득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여러 지원들을 빼앗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방향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을 보게 되면 OECD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보면 한 8위, 7위 정도 되는데 실제 복지비 지출은 저 OECD 국가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하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비가 사각지대 없이 탄탄하게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현행에 있는 복지를 물론 효율적으로 좀 바꾸기는 하겠지만 줄이거나 빼앗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좀 실천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네. 이제 알아서 질문해 주세요. 저희는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지방 그리고 이제 국내나 국외 이제 회사에서나 이런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실험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그런 검증이라든지 그런 단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런 고소득층, 기득권, 주류들의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우선 제가 먼저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세금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증세라는 것이
기본소득 차원에서 보면 그건 사실 증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증세라는 표현을 쓰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은 하시지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기본소득을 위한 세금은 기존과는 다른 세금이 되겠죠. 이제 목적세라고 해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형 탄소세가 대표적인데 스위스에서 이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세금을 따로 걷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탄소세를 걷어야 되는 상황이죠. 2030년까지 저희가 탄소를 줄여야 되는 게 지금 뭐 거의 30% 맞는 거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걷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세금만 걷으면 프랑스에서처럼 다 들고 일어났죠. 근데 스위스에서는 걷어서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90%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기본소득으로 그 걷어서 이건 이제 목적세가 되니까 기존 걸 증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세금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걷어왔던 거고 기본소득은 나눠주기 위해서 새로 걷는 거라서 증세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1세기의 석유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도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빅데이터가 생산되는데 기여들을 하셨을 거예요. 내 정보를 자꾸 올리고 근데 이 빅데이터로 소수가 상당히 많은 그 부를 얻고 있다는 거죠. 뭐 쿠팡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 SNS나 이런 걸 운영하는 회사도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다 사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자산을 소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데이터세를 걷어서 그 특혜를 보는 분들한테 걷어서 이건 또 나눠주는 걸로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소득을 위해서 거두는 세금은 다 90%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의 희생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마든지 설득이 좀 가능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그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정말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말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도입이 되면 이거를 없애는 게 또 쉽지가 않고요. 한번 도입이 되면 엄청난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더 세금을 많이 받겠다. 일단은 좀 더 돈 부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파트 뭐 재산 가진 게 없는데 아파트는 없는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년에 2년에 뭐 한 5억 10억 올랐으면 한 달에 1년에 세금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는 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곳에다 그냥 내가 기부를 하면 기부를 했지 아니면 어디다 버리면 버렸지 세금으로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할 테니까 더 돈을 많이 내세요. 세금을 많이 내세요 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더 걷는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출 구조를 좀 더 효율화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원래 부담해야 될 사실은 환경 파괴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세금을 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탄소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플랫폼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생산해내는 이런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아니면 사회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김남국 TV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감사합니다. 김남국 TV 구독자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김세준 TV 있는데 제 것도 몰랐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일반인들은 낯선 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 기본소득의 이해가 어렵고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네. 우리가 상품을 하나 팔 때 보면 상세 페이지라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시대와 이제 젊은 층들에게도 이렇게 아니면 노년층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김세준 대표님은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2020년 연말과 21년 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가 이렇게 계속 출범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2019년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렇게 뭐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아니 뭐 지금 뭐 당장 해야 될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소득 강의하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그거 좀 걱정도 되고요. 그러셨는데 지금 이런 그 논의를 연구를 같이 하고 이걸 활발하게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강남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기본소득의 거목이신데 이분은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연구를 해오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때가 왔다. 드디어 때를 만난 사상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이런 것처럼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그 재난지원금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회주의냐 아니면 작은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우리 그때 10만 원씩 받아서 많은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극찬을 하고 있는 창의적인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돈이 어디엔가 숨어 들어가지 않고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사용이 됐고 또 우리나라 착한 국민성 때문에 거기에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살고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때가 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저희 앞으로 또 언제 이런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탄소세라든가 저희 기본소득당도 생기고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형 탄소세 지금 뭐 벌써 제안을 국회에서 한 상태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기본소득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보다는 요즘은 좀 더 그러면 이분들 먼저 합시다. 오히려 이런 적극적으로 많은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권에서 법제화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치권들을 많이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방안들을 같이 연구를 좀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요. 이게 정책이 통과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네. 예, 제가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뭐 저희 당 의원님을 포함해서 야당 의원님들 막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진짜로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LH 사건 딱 터지고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막 분노하시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바로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멀게 넓혀지는 정책인 것처럼 아니면 이게 과연 기본소득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외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국회는 금방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 큰 힘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다 끝나셨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셨죠. 근데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 이 정도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약간 진보 보수의 기본소득 차이를 물어보셨을 때 너무 난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네. 자, 그러면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돼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금방 가죠. 예, 뭐 그래도 플로우에서 질문을 짧게 네, 하나 네. 예. 네, 마이크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렇게 또 직접, 네. 네. 아, 설마 답변을 안 하시려고 본인 마이크를 주신 건 아니시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열린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여수시의회 송재양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그 시민 그 발표자께서 진보에서 논하는 기본소득과 보수에서 논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쭸어요. 근데 저는 이 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진보냐 보수냐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기본소득은 저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이제 8년 가까이 1조 7천억의 여수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그러니까 8년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까 기존에 그 주었던 그 기본 복지는 그대로 두고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뭐 청년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건 이렇게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밑바닥에 있는 지방의회부터 과도한 토목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속수무책인 바다의 해양수산부 예산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 개혁을 통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여다본다면 그런 쪽에서의 예산 절감도 저는 기본소득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존에 그 주신 복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재 상임위가 환경복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1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기본소득을 준다면 저는 기존에 주고 있는 복지 예산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아까 그 발표자들께서도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저는 최소한 자살하지는 않게 해줘야 되는 이런 시대적 소명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의식주 중에서 식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기본소득이 그렇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그 20, 30대 청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각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왜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10시간 이상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기본소득이 저는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농업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기본소득, 그다음에 과도한 예산,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는 선심성 그런 예산들을 정리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논한다면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제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님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데 예전에 검찰 알바도 같이 하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정말 낭비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효율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출되는 그런 어떤 예산 속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막는다라는 것, 이것은 뭐 기본소득 실천과 무관하게 또 저희가 해나가는 방향이어서 제가 아까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기존의 복지를 중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기본소득을 하는데 다른 복지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 반발이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현금성 복지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현금 받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기본소득을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복지를 빼앗거나 줄이거나 이것을 먼저 말해버리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또 야당에서는 그런 지점을 막 비판하면서 아니면 또 그걸 선동하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물론 뭐 이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비효율화된 정책적 효과가 없는 복지비 지출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을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복지비 지출을 줄이거나 중첩되는 부분을 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께 또 계속 저희가 토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뭐 교수님이나 저나 큰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차원에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구체적 안을 놓고 토론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엄마한테 끌려온 이태호입니다. 야, 착한 아들이신데요. 어머니한테 끌려오고. 아니 근데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렇게 전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돈이 돌아간다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다시 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뭐 그런 걱정들이나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시작이 이겁니다. 공동의 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정말 누구 걸까요? 이 지구가 누구 거죠?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처음에 이 사상을 처음 얘기했던 사람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학자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땅을 경작을 해서 나오는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건 그 사람의 노동의 대가니까 가져가되 이 땅의 가치는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신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런데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이걸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특히 아까 그 인공지능 바둑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상당히 좀 공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상당수 이 부분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 효과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나와서 이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주로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인데, 그 퀄리티라는 게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자기 점심을 안 먹고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로 우리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이 기본소득은 그 토마스 페인 그 학자가 얘기했던 그 기본소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우리가 이제 생산자가 예전에 소비자는 일치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소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본주의는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유명 CEO라든가 이분들도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그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 하시고 일을 하시겠지만 정말 이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본소득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어떻게 촉발되나 이 고민을 했는데요.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시중에 많은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최근에 시중에 수년간 이 코로나 경제 위기 그리고 또 유럽발 금융 위기 때문에 2015년, 16년부터 거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조억 달러의 돈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이 돈이 곳곳으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 돈이 이만큼 돈다라고 하는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과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정도에 주는 돈을 시장에 줬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인데요. 가장 단적인 예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어르신들한테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우리 시중에 물가가 올라갔거나 인플레이션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느 곳인가 완전히 진짜 넘쳐 흘러가지고 흐를 정도가 되어서 자산 가치 이게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사는 쪽에 몰리는 그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유발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기본소득을 주는 그것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그 돈이 실제 소비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능 쪽으로 오히려 더 사용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하신 모습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서 네. 그 사이에 뭘로 설명하면 제가 좋을지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쉽지만 또 시간이 돼서 저희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네.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전치수입니다. 네. 이제 기본소득은 그 기계노동자가 잠식해가는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여 경제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예.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본소득의 진정한 가치는 그 소유보다는 존재에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태껏 1, 2, 3차 산업혁명은 그 인간의 소유를 위한 그 변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아마 그 건강한 존재를 위한 그 실천하는 지구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현재까지 산업 자유화와 신자유주의는 그 사람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오직 인간만을 위해 모두를 희생시키는 빈익빈 부익부의 혼란 속에 살고 지금 우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후 환경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로 그 우리가 상용한 지 60년이 조금 넘은 플라스틱 재앙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알바트로스, 고래, 아기 등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게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이 그 심각하게 오염되어 동물 간의 교차 오염이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정치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무 싸우다 보니까 정쟁만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김남국 의원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노동이 없고 돈만 오고 가는 재테크 시장을
어떻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플라스틱 부트라도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시키는 정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혹시 있다면 그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플라스틱 그 사용을 줄이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지구인으로서 지구를 지키면서 동시에 또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에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 부담으로 거꾸로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어떤 생각을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좀 더 돈을 쓰고 좀 더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먼 미래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더 큰 이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그 외에 여러 탄소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탄소를 줄이는 어떤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환경을 지키는 규제를 법안을 발의하면 언론에서 당장의 대본에 들고 나오는 게 기업 죽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방어하면서 기업 죽이는 게 아니라 지구를 지키고 기업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기꺼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노동이 없는 재테크 시장의 공정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나요? 맞나요? 예. 이 부분은 좀 제가 더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노동이 없는 재테크 시장에서의 공정, 뭐 가장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30 세대들이 많이 하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주식 거래나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약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규제가 없을 때에는 정말 무법이 난무하고 시세 조작이라든가 이런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경쟁을 촉발이나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어떤 공정의 룰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규제라든가 규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자산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법천지에 그냥 이런 어떤 시장으로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자 뭐 이걸 투자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수백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아까 마이크가 저쪽으로 가는 걸 네네. 봤는데 네. 여기까지 그 질문을 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4학년 재학 중인 김건더라고 합니다. 우선 알찬 토크쇼를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 이광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참여소득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여소득은 아무래도 기본소득과 비교했을 때 보다 선별적이고 또 현금이 아닌 다른 플랫폼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기본소득 이 참여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장점이 있을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은데요. 이 선별이냐 보편에서의 나오는 그 차이는 아마 저희가 1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받으면서 거기서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별했을 때는 정말 아무리 그 공무원들이 균형 감각 있게 그리고 공평하게 재원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불균등, 불공평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가 그 현장에서 민원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해보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왜 저쪽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왜 저기는 먼저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우린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민원이 정말 수십 통, 수백 통 들어옵니다. 돈 주고 욕먹는다라는 말이 딱인데요.
선별을 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예컨대 소득 한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선별해서 지급한다 했을 때 그러면 2,100만 원 받은 사람은요, 2,200만 원 받고 있는 사람은요,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별과 보편에서의 그 차이,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본소득을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했을 때 뭐 월 50만 원이다 가면 187조 정도 이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번에 이것을 과연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187조면은 뭐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의 몇 분의 1인데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얼마를 누구부터 시작할 건가,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늘려나갈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됐죠? 네, 정말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 오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아쉽죠? 질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다음 또 순서도 있고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이따 뒤에서 또 제가 전화 뭐 의원님이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노예 해방도 그랬고 공공부조도 그랬고 사회보험도 많은 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치러졌는데 공통점은 단 한 번도 국민운동 차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역사에 비해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국가적인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무도 끝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죠. 예전에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가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미국에서 하려고 그러다 암살당하셔서 멈춰진 이후에 저희가 지금 처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어려움을 느끼시니까 다들 오시겠죠. 요즘은 출범식에 다들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좀 하소연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좀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장분들 너무 힘드시고 청년분 희망도 점점 사라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힘을 낸다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재로서 아까 그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운동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